일본 제국주의의 심장, 일본 왕궁을 노리는 의사들이 있었다. 서상한, 박열, 김지석, 그리고 이봉찬. 내 한 몸 바쳐 침략의 원흉을 저격한다는 장렬한 행렬이 이어졌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의사들이 서리빨 같은 기계와 뜨거운 사랑, 그리고 머나먼 이북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낌없이 독립전쟁에 바쳤던 이름 모를 의사들. 바다 건너 일본과 하와이, 미국까지 번져나간 독립전쟁의 불꽃. 해방의 새벽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 1918년 11월 상하이 황포탄 항구가 술렁거렸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특사 찰스 크레인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었다. 미국은 그해 11월에 끝난 1차 세계대전 승전국 중의 하나로 세계질서 재편의 주역이기도 했다. 상하이의 한인 지사들도 크레인 특사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했다. 크레인 특사는 1919년 1월부터 파리에서 승전국들이 모여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강화회의를 연다는 사실을 중국에 통보했다. 좋은 소식이었다. 1년 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각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애국지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미국 등 승전국의 호소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희망이 생긴 것이다. 애국지사들은 파리 강화회의에 한민족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영어에 능통한 김규식이 외교전쟁의 총책임자로 선출됐다. 1919년 2월 1일 김규식이 이곳 황포탄 항구에서 프랑스 파리를 향해 출발했다. 이와 함께 세계의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 기간에 맞춰 민족 전체가 독립 요구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했다. 파리의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보낸 것도 여기고요.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가 열릴 때 전 국민이 다 일어나야 된다. 민족이 일어나야 된다. 해서 3.1 운동을 일으키도록 만든 진원지가 바로 이곳이지요. 한편 또 다른 대표인 장덕수가 상하이에서 일본으로 출발했다. 장덕수는 제1동포들에게 파리 강화회의에 한민족 대표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 기간에 맞춰 독립을 위해 골기할 것을 촉구했다. 도쿄의 한인 사회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중심은 도쿄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었다. 또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가 파견되었다는 소식이 이미 그 상해에서 파견된 대표가 여기 와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1월 달에 여기에서 유학생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최팔용, 윤창석, 김상덕 등 11명의 학생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작성했다. 선언서에는 한국을 독립시킬 것, 미국과 영국은 합병을 승인하는 속죄의 의무를 질 것,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혈전을 선언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선언서와 봉기 계획을 국내에 전하기 위한 밀사가 서울로 출발했다. 당시 와세다 대학에 다니던 송계백이 중책을 맡았다. 그 송계백 선생이 선언문을 그냥 갖고 가면은 경찰에 걸릴 수 있으니까 선언문을 이제 이렇게 노건으로 이렇게 밀어서 아주 줄처럼 노건으로 만들어서 사광모 이렇게 열면 안쪽에 그 모자 부분하고 이렇게 옆 부분하고 연결되는 데 있죠. 그래서 털을 만들어서 꿰매어서
쓰고 가서 이제 그 천도교 계열의 지도자들 최남선, 최림, 그래서 손병희까지 연결이 되고 만나고 선언서를 넘기게 되죠.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는 불교계 한용운, 기독교계 이승훈 등 지도자들에게 일본 유학생들의 선언서와 거사 계획을 전했다. 한편 송계백은 손병희로부터 거사 자금을 받아 도쿄로 돌아왔다. 1919년 2월 8일 도쿄 한인 기독교 청년회관에 6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였다. 겉으로 내세운 집회의 명목은 조선 유학생 대회였다. 집회 도중 학생 대표 최파룡이 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기성하였기를 선언하노라. 일본은 우리들의 그 조선민족 대표 대회를 여니까 그 결과를 받아들여 달라. 이것을 안 받아들여주면 일본에게 피로써 싸우겠다, 죽음으로 싸우겠다는 혈전을 선언하는 것이죠. 일제 강제 병합으로 나라를 잃은 지 9년 만에 우리는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쾌거였다. 자신의 앞마당에서 벌어진 한인들의 독립선언에 일본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식민지 시대 전년들이 그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 남의 나라 그것도 뭐 식민 통치하는 나라의 중심지서 그건 바로 진짜 그 목숨을 바친 행동이었죠. 그것이 대폭발의 시작이었다. 나흘이 지난 2월 12일 도쿄 중심 히비야 공원. 이달 등 수십 명의 한인 청년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벌였다. 28 독립선언 했던 날 60명이나 잡혀 들어갔으니까 소위 말해서 핵심들은 다 잡혀 들어가는 셈이죠. 이제 주역들이 그 10명의 선언 서명자나 주역들 한 60명이 떨리고 나면은 나흘 뒤에 거기에서 체포를 면했던 이제 그 다음 주역들이 이달 선생이라든지 이런 주역들이 이 히비야 공원에서 다시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그게 이제 2월 12일 히비야 공원의 만세운동입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3월 1일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전 민족이 떨치고 일어선 독립선언 봉기였다. 도쿄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한반도 전역을 거쳐 만주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28 독립선언에서 시작해서 국내의 3.1 운동으로 가는, 그리고 만주로 가면은 3월 11일 길림, 3월 13일 용정 이처럼 말이죠. 또 미국으로 가는 그 독립운동이 거대한 큰 덩어리를 볼 때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3.1 운동의 출발점을 28이라고 한다면 그 28 독립선언에서 3.1 운동으로 가는 그 가교가 되는 것이 또 2월 12일 만세운동이다, 또 독립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소식은 일주일 만에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까지 전해졌다. 당시만 해도 하와이는 북미 지역 최대의 한인 거주지였다. 1915년 기준 약 5,500여 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머무르고 있었다. 호놀룰루 시청이 위치한 중심가. 당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 지역이 네. 하와이의 한인 처음에 도착한 활동한 중심지가 됩니다. 당시 하와이에 살던 한인 대부분은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당시 한인 사회의 구심점이던 대한인 국민회가 있던 자리다.
조국에서 일어난 3.1운동 소식을 들은 하와이 한인들은 즉각 독립운동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했다. 하와이의 대표적인 한인 여성 조직인 대한부인구제회도 그 당시 만들어진 단체였다. 단체 이름을 뭐라고 지으려 그러면 대한적십자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회를 가지고 적십자 회사에 그 사무실에 가서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이라는 이름을 못 쓴다. 그래서 대한부인구제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1919년 하와이에서 제작된 독립선언서다. 이 선언서는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가 독립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해 판매한 것이다. 1919년에 색깔을 넣어서 무궁화 프레임을 넣어서 태극기를 넣어서 무궁화를 넣어서 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상해 임정에 내각까지 다서 상해 임정을 수립하는 목적까지 다 해서 같이 넣은 거예요. 하와이에서 이제 그런 이거는 부인구제회라는 여자 단체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3,500불을 벌었습니다. 이걸. 대한인 국민회 등 북미 지역 한인 단체들도 독립의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신광희, 송종익, 천세현, 장영호 등 경북 출신 인사들도 거액을 희사했다. 낯선 타국의 망명에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피땀 흘려 번 소중한 돈이었다. 미국에서 최하위 임금 받아가지고 미 사회에서 최하위 생활권을 살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조국을 위해가지고 조국을 위해가지고 자기 피땀을 진짜 피땀 흘린 그 돈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독립과 나라의 광복을 위해가지고 기꺼이 허수없이 그렇게 막대낸 겁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대부분 상하이로 보냈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다. 하와이를 포함한 북미 지역 동포들의 독립의연금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됐다. 28 독립선언에서 시작된 범민족적 봉기가 임시정부 수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전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사에서 독립운동을 나라 밖에서 국가를 만들고 정부와 의회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국가처럼 하면서 독립운동을 끌고 나간 나라, 그것도 27년간 역사를 끌고 나간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안 합니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진 한인들의 51년 독립전쟁.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1903년 한인 사탕수수 노동자들을 실은 첫 이주선 캘리코가 하와이에 도착했다. 하와이에 도착한 날짜는 1903년 1월 13일이에요. 네, 그때부터 1905년 8월까지 약 7,400명, 7,500명이 들어옵니다. 당시 하와이에는 65개의 사탕수수 농장이 있었다. 한인 노동자들은 각 농장에 분산 배치되어 하루 16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했다. 당시 사탕수수 농장이 있던 들판이다. 지금은 대부분 파인애플을 재배하고 있다. 100여 년 전 바로 이 농장에서 한인들은 백인들의 감독 아래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만 했다. 미국의 원로 변호사 권 네스터, 한국명 권정희 씨는 사탕수수반 노동자의 후예다. 에스더 씨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하와이 부모님의 집에 모였다.
에스더 씨 형제와 가족들은 현재 변호사, 목사, 교수, 환경 전문가 등 제각기 자기 분야의 권위자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 사탕수수 노동자의 집안이 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명문가로 성장했다. 에스더 씨의 아버지 권도인 씨는 경상북도 영양군 출신의 사탕수수밭 노동자였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번 돈으로 가구점을 차린 도인 씨는 대나무발 커튼이란 기발한 상품을 발명했다. As far as my father goes, he was always thinking of something new. So that's why he became an inventor. And with the bamboo curtains, all the bamboo curtains roll up this way. Slit bamboo. But he said, why don't we turn it around? So bamboo hang like curtains. So his idea was have these curtains open and close like that. So he's always thinking new invention. 도인 씨는 대나무발 커튼으로 특허를 등록해 큰 돈을 벌었다. 와이키키 베레타니아 거리, 이 거리를 따라 권도인 씨의 가구점과 사무실 그리고 공장이 있었다. Here or Yeah. yeah, It's from the corner there yeah. to the driveway. Driveway. Yeah. yeah, yeah. And then this side was the showroom, 네. and this side was the office. And in the back Yeah. was the factory. Can you remember your parents' the life at here? Life? Yeah. Oh, yes. My mother was the sewing machine. She sewed all the materials Yeah. for the furniture. 에스더 씨의 어머니 이희경 씨는 이른바 사진 신부였다. 사진만 보고 하와이로 와서 도인 씨와 결혼한 것이다. Picture prize. Actually, the picture prize brought from Korea to here mostly in early teens. Yeah. In Korea, you know, usually they married 12, 13, 14 years old. But the picture bride who came to from Korea were mostly in 15, 16, 17. Yeah. As long as your 18 mother. years old. Yeah. Wow, that's so young. But the groom, So old, right? they're old, about 20, 30 years old. So the brides became very much disappointed. 사진 신부들은 대부분 신학문을 배운 진취적인 여성들. 이들이 하와이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진 신부의 시작이 1910년 말에 시작이 됐고요. 1910년에서 24년까지 한 680명의 사진 신부가 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자들이 영남 쪽에서 많이 와요. 이금내의 경우는 원래 이제 그 권하던 사람이 언니를 보내려고 했는데 언니는 싫다 하고 근데 본인이 그럼 내가 갈게 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뒷날 왜 나섰느냐 했더니 집안에서 전해지기는 거기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사진 신부들은 아름아름 지인의 소개로 하와이로 왔다. 영남 지역 출신이 많은 이유도 영남 지역 신부들이 미리 하와이에 진출했기 때문이었다. 예, 매파도 있었는데 재밌는 것이 소개비조로 50불을 받아요. 예, 그런데 그냥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소위 처녀들이 이제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니까 이 여자아이들을 일본까지 데려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일본까지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 하와이에 오는 미국 상선을 타고 그렇게 오니까 일본까지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그러는데 사탕수수 노동자들과 사진 신부들은 한인 특유의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곧 하와이 생활에 적응했다.
이들의 정착을 도운 것이 섬마다 결성된 한인 조직이었다. 에스더 씨의 어머니 이희경 씨는 영남 부인회를 이끌었다. 이 여성단체는 직접 독립자금을 벌어 조달한 튼튼한 조직이었다. 뭐 김치를 해서 팔고 대구 무침을 해서 팔고 이 독립선언서도 해서 팔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민 단체, 그러니까 국민의 동지회 다른 단체들이 회비로 운영을 한 것과는 달리 여성들의 단체는 회비 플러스 자기네가 돈을 번 돈으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사탕수수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샌프란시스코로 진출했다. (1908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격분했다. 대한제국 외교 고문 스티븐슨의 친일 행각 때문이었다. 휴가차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스티븐슨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찬양해 한인들의 공분을 샀다.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 출신의 전명훈과 장인환이 스티븐슨의 처단에 나섰다. 먼저 전명훈이 스티븐슨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이때 총에 문제가 생겨 격투가 벌어진다. 뒤이어 장인환이 총을 뽑아 스티븐슨을 사살했다. 전명훈 장인환 사건이 있었는데가 아시죠? 네. 그 친일파가 스티븐슨을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걸로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안중근 의사의 이등방문 저격과 그 다음에 윤봉길의 홍구공원 그 폭탄 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여파였어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이고. 스티븐슨 저격 사건은 미국 사회에 식민지 한국의 존재와 한인들의 독립 의지를 각인시켰다. 당시 경북 출신 송종익은 신문 기고를 통해 전명훈 장인환 의사의 구명운동을 벌일 것을 호소했다. 곧 모금운동이 시작됐고 이를 계기로 미주 지역 한인단체가 통합해 대한인국민회가 결성됐다. 1909년에 모든 단체를 갖다가 통합시켜가지고 단일 한인 대표 기관을 만들자 해가지고 1909년 대한인국민을 여기고. 아하, 네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한인들은 조국 독립의 열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와이 사탕수수반 노동자들은 미국 동부 뉴욕까지 진출했다. 뉴욕 웨스트 115번가 뉴욕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뉴욕 한인교회가 있다.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3.1절 행사만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모여가지고 그해 4월 말일에 부활주일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뉴욕 한인교회예요. 뉴욕의 한인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자금 모금 등 독립운동을 벌였다.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 등 지도자들도 이 교회를 찾아와 강연을 하며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한 번은 우리 교회, 그게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만은 그 한국 사람으로서 정월 초하는 날 이 교회에서 파티를 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일본 영사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 파티에 참가했거든요. 그리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내 친구인데 사실은 이 친구가 일본 영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 두 사람이 그냥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서 말이에요.
칼을 숨겨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넓적다리 찔렀어요. 야 이놈아 할 일이 없어서 일본 놈의 말이야 앞잡이 노릇하냐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그 정도로 그 애국에 불타고. 뉴욕 한인교회 신자 가운데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 출신도 적지 않았다. 이름 없는 수많은 한인들이 고생하며 번 돈을 기꺼이 독립운동에 바쳤다. 라키 산맥에 그 터널 공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주로. 근데 그런 사실이 역사에 묻혀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부 열심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독립운동의 자금을 보태가지고 우리 조국이 독립할 때 우리가 공으로 돌아간다. 일부 열심히 그 생각만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도산안창호 선생님이 오시면 그 성금을 그분들에게 주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상해 임시정부가 존속할 수 있을 만큼 후원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주로 유학생들이었다. 1920년 일본의 한인 유학생 사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영친왕 이은과 일본 왕족 이방자의 결혼식에 사이토 조선 총독과 이완용 등 친일파가 대거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당시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던 정칙 영어 학교다. 이 학교에 다니던 대구 출신 서상한이 거사를 계획했다. 예, 교수님 지금도 정칙학원 고등학교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당시 우리 그 유학생들이 그때 이 학교를 이제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학교에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왔죠. 어떤 분들이 있어요? 예,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분들로 치면은 이제 박이열 선생이나 이육사, 또 이 군인 출신의 이학이,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여기를 다니는데요. 서상한 선생 같은 경우는 매지를 다니다가 또 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서상한은 일본 왕궁에서 열리는 영친왕의 결혼식장에 폭탄을 던져 사이토 총독과 이완용 등 친일파를 처단할 계획을 세웠다. 영친왕을 이제 일본으로 강제로 볼모로 데려와서 교육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의식화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정략 결혼으로 일본의 황실의 여자 니시모토 노미야라고 하는 이방자라고 불리는 인물과 강제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참석하는 그 친일파의 거두들, 뭐 예를 들어서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참가하니까 여기에 폭탄을 던져서 아수라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서상한 선생의 이제 계획입니다. 서상한은 폭탄을 제조해 도쿄 인근에서 실험을 거듭했다. 하지만 거사를 앞두고 일본 경찰의 밀정 역할을 하던 한인 유학생의 밀고로 체포됐다. 의거는 비록 실패했지만 일본 왕궁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 이 황궁을 목표로 삼아서 또는 황궁 근처에서 일으키려고 했던 의열투쟁의 서막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 일본 지식인 사회에는 무정부주의, 즉 아나키즘이 유행하고 있었다. 가메다 씨는 20년대 아나키스트 가운데 한인 박열을 연구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무산계급의 독재마저도 거부할 정도로 정치 조직과 권력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당연히 일본 제국주의와 맞설 수밖에 없다. 유학생이던 박열은 기고를 통해 아나키스트로서 명성을 얻었다. 가네코 후미코라는 일본인 여성이 그를 흠모해 사랑에 빠진 일화는 일본에서도 유명했다. 金子文子は最初パンヨルと一緒に住み始めた時に、その同志として仲間として一緒に生活をしたいと、あなたのことを好きで、ただその普通の世間でいう社会でいう夫婦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言ってますね。ここですか？ここはもう10回以上。 1923년
박열은 가네코 후미코를 포함한 일본인 6명과 한인 15명을 모아 이곳에서 불령사를 조직한다. 불령사는 아나키즘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사상단체였다. 박열은 이 건물 2층에 새들어 살면서 정기 모임을 통해 일본 아나키스트의 강연을 듣거나 파업 투쟁을 후원하고 친일파를 응징하는 등 반일 활동을 주도했다. 新山初陽さん、これが韓国の社会主義者でキム・ジュハンの写真になります。新山初陽、キム・ジュハン、それからパンギョル金子文子に。アナキズムのことを勉強するということで学習会を一月に1回、開いたりしていろいろな日本のアナキストのリーダーの人たちを呼んだりして、活動してました。だからこれは非常に秘密結社ではなく公開されたグループの活動であったと思います。 박열의 아나키즘 운동은 곧 독립운동이었다. 그의 최대의 적은 군국주의의 상징 일왕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들고 나온 이슈 하면은 최고가 아마 천황제에 대한 도전. 이게 정말로 20대 청년으로서는 가장 싸워볼 만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불령사라고 하는 아주 도저히 일반적으로 다스릴 수 없는 존재, 후대의 sen진.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불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 불령사야 하고 탁 뛰어들고 불령사라는 말 쓰지 마라 하니까 건방진 조선놈이다 이렇게 불렀으니 그럼 우리 건방진 조선놈을 할래 하고서 이제 모임 이름을 이렇게 바꿔 나간단 말이죠. 1923년 9월 1일 진도 7.9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다. 관동 대지진이었다. 대재앙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경찰은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한인 6천여 명을 학살했다. 이 와중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등 불령사 조직원 전원이 체포됐다. 박열은 당당히 법정 투쟁을 시작한다. 그는 조선의 청년으로 일왕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시작한다고 진술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사건 미수로 잡혀 있지만 조선민족은 모두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국 조선의 강탈을 저주하고 일본의 강도 행위를 증오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강탈한 우리의 조국 조선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혼인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공판 과정에서 박열은 폭탄을 구입해 일왕을 저격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진술했다. 어차피 우리 조국 조선을 강탈한 일본 국가에 복수하려 하는 나다. 거기에 협력하려 했던 애처 후미코다. 그것을 일생의 목표로 누워도 일어나도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다.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바깥에 산보하러 나갈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폭탄 투척 목표를 이것저것 말을 맞춰보는 것이 어째 이상하단 말인가? 実際にはパンギョルは作れてないし手にもしていないんですが、爆弾を手に入れようとしたことを話し始めます。そこで2人の金子文子との間にいろいろたくさん問題がありましたけど、同時にやはり当時の天皇や皇太子を殺そうとした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たということを話し始めます。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열은 더욱 당당했다. 박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나는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다. 조선 민족을 대표해 법정에 서는 것이다. 일본의 재판관이 일본 일왕을 대표한다면서 법관을 쓰고 법의를 걸치지만 나 역시 조선 민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조선의 왕관을 쓰고 조선의 왕위를 입는 것을 허락하라. 그리고 일본어는 쓰고 싶지 않다. 조선어를 쓰게 하라. 조선어로 말하고 싶다. 넌 낮춤말 쓰는데 나도 낮춤말 쓸래. 그리고 내 관복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옛날에 어른들이 썼던 그 사모관대를 반입해서 입고 또
그 아내 가네코 후미코는 그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한복 입고 그렇게 법정 투쟁을 도도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사형이 확정됐다. 판사가 반성할 마음이 없는지 묻자 박열은 이렇게 진술했다. 반성할 마음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다. 나는 그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상관없다. 너희가 가장 신성한 것이라 하는, 또한 고마워하는 본조를 죽이려 한 불량 조선인인 나다. 나를 미워하면 되지 않느냐? 개심시켜 어쩌잔 말인가? 반성하게 해서 어쩌잔 말인가? 박열의 아내이자 동지였던 가네코 후미코는 3년 뒤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열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해방이 될 때까지 2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다. 일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천황제를 무너뜨리려고 저항하고, 그리고 다가갔던 이 20대 초반의 젊은 불꽃 튀는 부부의 그 마지막 이별이 그 상대방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확인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것은 나라도 민족도 그걸 다 넘어서는 지고지순한 모습이 아닌가. 3.1운동의 열기가 급격히 식어갔다. 다 검색해봤어요. 1923년 독립전쟁의 성과가 지지부진해지자 국내외 지도자들이 이곳 상하이 팔선교에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국내는 물론 중국 본토와 만주, 일본과 미주의 독립전쟁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는 가장 많이 모인, 대표가 많이 모인, 얼마나 많으면 정식으로 표결권을 가진 인물이 130명이 넘으니까.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진공하고 6개월 동안 계속된 국민대표회의는 51년 독립전쟁에서 경상북도 애국지사들이 수행한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회의이기도 했다. 김동삼 선생이십니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총결집한 대표회의의 의장에는 안동 출신의 김동삼이 선출됐다. 동지 여러분, 우린 이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뉴욕 대표로는 문경 출신 사탕수수반 노동자 천세헌이 참가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세헌 씨가 그분이 문경 출신인가 그런데 이분이 하와이 농장으로 1903년에 오셨다가 바로 이제 뉴욕으로 오셔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천세헌 씨만 알려져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경상북도, 경상남도 출신들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알아요. 국민대표회의 지도자 125명 가운데 경북 출신 지도자는 12명. 김동삼, 김상덕, 김상묵, 김중길, 김영식, 배천택, 류시연, 류신, 이중호, 천세헌, 최충신, 현정건 등이 그들이다. 그 국민대표회의의 의장이 안동 출신의 김동삼이 된 건 아니에요. 그 김동삼뿐만 아니라 이 회의를 김형식이라고 하는 이 서로군정서나 이 한족계 대표로 왔던 이 멤버들이 주로 경북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저 만주에서 온 류시연, 그 다음에 김상덕, 이런 그 경북 출신 인물들의 활약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침체된 독립전쟁의 분위기를 되살릴 거사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그해 10월 의열단은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을 폭파할 특파원을 임명했다. 신임장, 이 사람을 본단 특파원으로 정함. 의열단 김일부. 신임장의 주인공은 안동 출신 김지섭 의사였다. 김지섭은 통감부 재판소 통역생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중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의열단에 가입해 목숨이 걸린 거사에 지원한 것이었다. 1923년도 9월 1일 날 관동 대진제, 그러니까 도쿄 일대에 일어난 대규모 지진 때 한국인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학살당하니까 그것을 의열단에서는 국제적으로 이것을 이슈화해야 된다. 그럴 때 누가 갈래? 그럴 때 이제 김지섭 선생이 자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지섭 선생이 의열단의 대표가 되어서 이곳 황포부두에서 배를 타고 도쿄로 가게 되는 것이죠. 1923년 12월 20일 김지섭은 폭탄 3발을 외투 속에 숨긴 채 천성환이라는 화물선에 승선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갈 때 그것을 주선해 준 사람, 일본의 배를 몰래 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청송 출신의 고려공산당 당원이자 상해 청년동맹의 대표였던 윤자영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상하이 청년동맹을 이끌고 있던 윤자영은 의열단 김원봉과 쌍벽을 이루고 있던 지도자였다. 이들이 김지섭의 의거를 위해 합작을 한 것이다. 윤자영 선생은 청송 출신으로서 경성전수학교의 학생을 대표해서 3.1운동 때 서울시가지 만세 시위운동을 벌일 때 서울 경성전수학교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굵직한 학생 대표죠. 그렇게 활약을 하다가 상해 청년동맹을 조직합니다. 이 상해 청년동맹은 김상덕 선생하고도 아주 손잡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 상해에서 의열단과 상해 청년동맹은 쌍벽을 이루는 조직이었어요. 김지섭은 상하이를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를 향했다. 김지섭은 독립전쟁에 목숨을 바칠 각오를 시에 담았다. 만리 장파에 한 몸 맡겨 원수의 뱃속에 앉았으니 뉘라 친할고, 기구한 세상 분분한 물정 촉도보다 험하고 진창보다 무섭구나. 종적 감추어 바다에 뜬 나그네 그 안이 와신성담하더니 아니던가. 평생 뜻한 바 갈 길 정하였으니 고향을 향하는 길 다시 묻지 않으리. 1924년 1월 5일 김지섭이 도쿄에 도착했다. 원래 목표는 일본 의회였지만 회기가 끝난 상황. 김지섭은 국회에서 일본 왕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김지섭은 국회의원들 대신 침략의 원흉 군국주의 일왕을 처단하기로 목표를 바꾼 것이다. 제국의회에 폭탄을 던지겠다라는 게 목표죠. 그 제국의회에다가 폭탄을 던지겠다 했는데 제국의회가 휴회예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일단은 없어졌잖아요. 또 얼마만일지 모르겠고, 그래서 갖고 온 폭탄에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일본皇宮을 목표로 삼게 되는 것이죠. 김지섭은 폭탄을 준비해 이중교로 진입했다. 일본 경찰이 저지하자 지체 없이 폭탄을 던졌다. 안타깝게도 3발 모두 불발에 그쳤다. 일본의 그 침략의 책임자를 일본어로 흔히 말하는 천황이라고 하면, 그 천황을 일본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그 침략 최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의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도 일본의 제일 심장부에서 펼친 투쟁이었다는 것이고요. 김지섭은 무기징역을 언도받아 수감됐다. 옥중에서도 일제의 부당한 처우에 단식으로 항의했다. 그러던 중 투옥된 지 4년 만에 이곳 치바 형무소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형과 만남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얼마 뒤에 고향 동네로 그 전보가 날아옵니다. 사망했다고. 그 동생 김희섭에게. 그래서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에 이제 달려와서 만나게 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죽은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당시 기록으로는 뇌일혈이다. 나이 44살에 40살에 투쟁을 벌였고 44살에 옥살하신 겁니다. 그 순국의 현장이 바로 이 지바 형무소입니다. (1930년대) 들면서 일본에서 벌어진 독립전쟁의 주역이 바뀌었다. 유학생 대신 노동자들이 독립전쟁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일본 오사카 지역의 한인 노동운동 일지다. 독립운동의 형태가 의열투쟁에서 보다 조직적인 노동운동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단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27년 이곳 와세다 대학교 스코트홀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벌어졌다. 일본 내 독립운동의 좌파와 우파 인사들이 모여 신간회 도쿄 지회를 창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좌우 합작 운동은 이미 이제 1926년에 시작되었지만 이게 국내외 전체로 이제 커져나간 조직 중에서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날 서울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 각 지방마다 지회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 나라 밖에 있는 이 일본에서도 지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장에는 영양 출신 조헌영이 선출됐다. 조헌영은 박춘근 등이 조직한 친일단체 상해회에 맞서 싸우며 한인 노동운동을 지원했다. 그 아주 유명한 박춘금이라든지 이기동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나서서 상해회라고 해서 서로 사랑하자고 이름을 멋있게 지어놓고는 일선융화 그리고 저기 체제 순응하는 일본 충실한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십수만 명을 만들어 나가요. 그런 것을 때려 부수고 공격하는 그 항일 노동운동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데 매우 계몽적으로 이 유학생들이 앞장서는 유학생들이 생기는데 이 신간회 도쿄 지회는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 그것을 끌고 가는 역할도 맡게 되지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 강제징용이 본격화됐다. 강제징용에 끌려간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한인들의 가슴 속에 분노에 찬 독립전쟁의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다. 1930년대 미주 지역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동지회와 박용만을 지지하는 대한인 국민회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서 권도인이 단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도자들이 만든 분열의 위기를 사탕수수밭 노동자가 수습하러 나선 것이다. 1941년 호놀룰루에서 해외 한족 대회가 열렸다. 화합을 위한 권도인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다. 정작 나라가 망할 때 그 배우고 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정말 나라가 무너질 때 힘을 제대로 못 쓰는데 가장 헐벗고 또 나라 밖으로 거의 노예 노동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그들은 정작 이곳에 와서 노동 일을 사탕수수밭에 일하면서도 나라를 되찾는데 뜻을 모으고 그리고 그 피땀 흘린 일부 이렇게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또 외국 성금으로 내놓고 그 정성이 있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威力を収集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항복을 선언했다. 清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市と四国に対しその 1895년 을미사변으로 경상북도 애국지사들이 의병에 횃불을 든 지 51년 만의 일이었다. 市民の法寧を張り万法共栄の楽しみを共にするは그 기나긴 51년을 중국과 만주벌판 그리고 태평양을 떠돌며 목숨까지 송두리째 바친 애국지사와
이름없는 전사들.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뿌린 고귀한 피가 마침내 해방의 꽃으로 피어난 것이다. 2004년 사탕수수 노동자 권도인과 사진신부 이희경의 유해가 한국에 돌아왔다. 조국을 떠난 지 100년, 평생을 독립전쟁에 헌신한 꺼지지 않는 불꽃, 무명 전사의 귀환이었다.